주인공 P는 오늘도 신문사 사장 K를 찾아갔어요. 뭐 어디 빈자리가 있어야지. K 사장은 안락 의자에 파묻힌 채 하품하듯 시원찮게 대답해요. P는 취직운동에 백전백패한 베테랑이라 이런 거절에도 새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보죠. 그러면 나중에 결혼이 생기면. 하지만 K 사장은 고개를 흔들며 말해요. 결혼이 그렇게 나나 간혹 나더라도 유력한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어서 이제 정말 틀렸구나 싶어 P가 일어서려 하는데 K 사장이 갑자기 훈계조로 말을 꺼내요. 취직만 하려고 애쓸 게 아니야. 농촌으로 돌아가서 문맹 퇴치 운동이나 생활 개선 운동을 해보는 게 어때? P는 참다 못해 반박합니다. 농민이 가난하고 문화가 뒤떨어진 건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인도주의자가 될 수는 없죠. K 사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의 농촌론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막연한 이야기였거든요. 그저 넘쳐나는 구직자들을 쫓아내는 수단이었을 뿐이죠. 복도에서 편집국장실을 만났어요. 시가 말했죠. 아주 단념하게. 어제 사장한테 피군 사정이 어렵다고 여러 말 했다가 혼났어.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닌데 남의 사정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그러더군.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이 P의 마음을 찌르듯 아팠어요. P는 광화문 내거리 기념비각 옆에서 걸음을 멈춰요. 봄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말쑥한 춘추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명랑하게 오가고 나비처럼 부드럽게 나부끼는 여성들의 목도리를 보니 P는 예전에 먹던 치킨 커틀릿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자신의 차림새를 보니 한숨만 나와요. 몇 달째 크림도 발라보지 못한 낡은 구두, 고기 냄새 나는 동복 바지, 축 처진 양복 저고리. 교회 산보는커녕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쓰고 드러눕고 싶었어요. 기념비각 앞에 서양인 부부가 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P는 웃으며 생각했어요. 대원군이 이 꼴을 본다면. 대원군은 조선 말기의 돈키호테 같았어요.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막으려 했지만 바가지는 여지없이 부서져 버렸죠. 갑신정변에서 시작해서 한일합방을 거쳐 3.1 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양반? 누구는 발이 하나길래 너희만 양반이냐? 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이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열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배워라. 글을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 있다.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치를 내세우며 곳곳에 학교를 지었고 민간에서도 돈을 모아 학교를 세웠죠. 야학이 생기고 고학생이 존경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결과 면석이, 순사, 은행원, 회사원, 교사, 목사, 기자들이 생겨났어요. 의사, 변호사, 소설가들도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부르주아지들은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해마다 1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인텔리들, 점점 일자리는 부족해졌어요.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된 거죠.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증서 한 장만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그들은 결국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어요. 레디메이드 인생이 된 거죠. P는 동십자각 담배 가게로 갔어요. 담배 한 갑 주세요. 주인이 P의 차림새를 보더니 물었어요. 네, 마코입니까? 마코는 싼 담배였거든요. P는 기분이 상했어요. 혜태 주세요. 자존심을 부리느라 귀중한 돈만 낭비했죠. 이제 P의 주머니엔 딱 3원만 남았어요. P는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3원을 18번 곱하면 150만 원, 그 돈으로 신문사를 차려서 K 사장이 우는 꼴을 볼 수 있을 텐데 삼청동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주 보던 여자와 마주쳤어요. 동그스름한 얼굴에 모난데 없는 그녀가 P의 마음을 끌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가 버렸죠. 집에 도착하니 고향의 형님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어요. 편지 내용은 P의 아들 창선이에 관한 거였어요. 이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피가 데려왔지만 기를 수 없어 형님께 맡겨둔 상태였어요. 형님은 창선이를 보통학교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가난해서 중퇴시켰대요. 이제 학령이 초과되기 전에 피가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어린 것이 굶기를 먹듯 하고 재주는 있으면서 남의 집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하는 꼴은 차마 애처로워 볼 수가 없다. 생각다 못해 보내는 것이다. 피는 화가 났어요. 체면, 공부, 죽어도 인텔리는 만들겠다는 거야. 친구 M과 H가 찾아왔어요. 둘 다 같은 처지의 실업자들이었죠. M은 정경과 출신으로 좌익적 언어를 쓰고 H는 법학도로서 육법전서를 줄줄 외워요. M이 농담 삼아 말했어요. 데모나 한번 해볼까? 우리에게 향하결을 고취한 놈이 누구냐? 인텔리에게 직업을 대라. 이런 구호 들고 말이야. 세 사람 모두 하숙비를 몇 달씩 밀린 상태예요. 무언가 일을 맡겼으면 불이 번쩍 일게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 레디메이드 존재들이었어요. 그날 밤 새 친구는 H의 법률책을 전당포에 맡기고 유언을 만들었어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카페에서 놀다가 이원이 남자 동관으로 갔어요. 갈보집에서 머리 딴 계집애가 피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자고 가요. 피가 그래라 하자 계집애가 또 속삭였어요. 나 돈 좀 줘요. 50전도 아니 20전도 좋아요. 이 말에 피는 충격을 받았어요. 불에 댄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 속 돈을 모두 바닥에 던지고 뛰어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괴어 있었죠. 피는 밤새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정조를 잃었다고 자살하는 여자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전에도 팔겠다는 여자가 있다니 16살부터 3년간 색주가 집을 전전한 여자에게 누가 올바른 도덕관념을 가르쳐 줬겠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정당한 노동일 뿐이에요. 그 여자 자신은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죠. 피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되지 못하게. 장님이 눈병 앓는 사람더러. 불쌍하다고 한 셈인가? 1934년 이 세상에도 기적이 있어요. 피가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최근 일주일간 돈이 생긴 곳이 전혀 없었는데도 살아있어요. 형님에게서 전보가 왔어요. 창선이를 내일 아침 경성역으로 보낸다는 거였어요. 피는 쩔쩔매며 돈 마련에 나서서 겨우 15원을 구했어요. 인쇄소 문성과장 A를 찾아갔어요. 월급은 없어도 되니까 어린아이 하나만 써주세요. A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집에요? 제 자식입니다. 왜 학교에 안 보내고 공장에 보내려고 해요? 학교 공부를 해본 결과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은 다른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다음날 새벽 피는 경성역으로 나갔어요. 고향 사람 S와 함께 온 창선이를 만났죠. 새까만 고쿠라 양복을 입고 이화표 학생 모자를 쓴 9세 아이. 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창선이의 얼굴이 이혼한 처의 외가를 많이 닮아서 불만이었지만 한편으론 가엾기도 했어요. 그날 밤 창선이가 아랫목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니 전에 없던 애정이 솟아올랐어요. 이튿날 아침 피는 창선이를 인쇄소에 맡기고 발걸음을 돌이키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레디메이드 인생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 일제강점기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모순적 현실. 그 속에서도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 지식인의 이야기였어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인간의 의지를 그린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